소리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좋아요. 시작하죠. 드디어 이제 2편 3장 들어왔습니다. 행정힘인데요. 물론 총 4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비중은 이제는 뒤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제 4편에서 50% 정도 나오니까 옛날처럼 아니지만은 순수한 어떤 공부한 진도로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행위가 한 중간쯤 됩니다. 즉 마라톤으로 치면은 반환점 정도 되고요. 등산으로 치면은 정상에 올라온 겁니다. 내려갈 길이 또 있지만은 반점만 있는 셈인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2편 3장은 한 10개의 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에 대한 공부로 들어가는데요. 이미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행정법 관계, 즉 공법행위 중에서 권력적인 공법행위가 있는데 그러나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효과가 개별적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이제 가장 우리 행정법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고 몸으로 치면은 척추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 10개의 절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순서를 얘기하면 여기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한자 이렇게 쓰고 독일말에서 이제 페발통스 아크트라고 해가지고 행정행위 아크트가 이게 이제 뭐냐면 행위니까 영어로 액트하고 시다죠. 그래서 액트에 해당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줄여서 강의하실 때는 행정행위라는 글자 4자를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영어처럼 VA죠. 파워, 이제 이런 말을 써서 하게 되더라. 그래서 표시하기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인에 대한 설명할 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를 행정인으로 오느냐 할 때 의의를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개념하고 특히 의의에서 이제 법집행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법집행에 대한 규율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강학상의 개념이 있고 또 소송부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는 곧 특성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이런 특별한 성질인데 우리가 효력이라는 말도 하고 성질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공정력, 공정성 같은 말이죠. 그럼 이런 행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이제 3절부터 분류, 또 종류입니다. 다 알고 보면 다 분류가 종류죠. 또 이러한 그 권력적인 공부행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를 좀 보여주는 게 3절이고요. 4절에서는 그 중에서 재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량이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 없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5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용 들어가게 되는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하명, 허가, 인가, 특허, 대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은 크게 분류할 때 의사 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 행위적 행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행위를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법률 행위적 행정에는 다시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그 다음에 예외적 승인, 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행위는 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준 법률 행정에는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 4가지가 있다 이 거죠. 이게 내용에 들어가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종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요 종된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늘 종속돼서 존재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화 중에서 연가시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최재천 교수가 썼는데 보면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또는 기생충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기생충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의 번식을 위해서 그 숙주를 죽음에 내몰게 하는 것은 고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즉 박테리아도 있고 또 다른 기생충도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 이제 들어가서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열심히 막 처묵처묵하지만은 그 처묵처묵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해서 처묵처묵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특히
이야기 들어보면 박테리아가 우리 몸의 세포의 10배 정도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는 다들 자기 나름대로 역사가 수억 년의 역사가 있는 거고 자기의 어떤 생존 전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각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전혀 무관하게,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삼성전자에 있는 임원이나 또는 직원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건의에 의지하고 전혀 무관하게 또 삼성전자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내 몸이 아니다 이런데 이 무관이라는 게 말하면 종된 의사표시예요. 자기는 독립을 못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요. 즉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건 이러한 행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크게 나누면 성립 요건하고 효력의 발생 요건으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게 갖추어지게 되면 당연히 앞에 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뭐냐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자의 경우는 이제 물론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하자의 경우는 이제 보통 좁게 봤을 때는요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이 취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런 취소는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를 시키는데 하자가 처음에 없었지만은 소멸시킨 것을 처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의사가 필요한 게 뭐라면요 취소와 처리가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는데 그러한 행정층의 의사표시 즉 처분이 없이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뭐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건데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뭐 효과를 발생하려고 하면 요건을 갖추려면은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런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 효력이 소멸한 형태는 이런 형태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해가지고 효력의 발생 또는 효력의 내용들 설명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가 다 중요하죠. 어느 거나 안 중요한 건 없지만은 기속행위 질량이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 보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것도 있고 체력을 실어도 결코 그 양이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좀 이따가 제5편 들어가서 제4편 들어가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용을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처분의 개념과 유사하거나 또는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럼 이제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행정의 개념인데 이러한 강학상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이 개념인데 강학상인데 이 강학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죠. 이런 학자들이 이제 관심인데 이런 성질입니다. 성질상 이런 거죠. 원래 처음 출발은요 어떤 거냐면 독일에서 말이죠 법치주의를 시행했어요. 이제는 행정부의 작용을 인해서 권력적 작용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되면 이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시행이 되고 보니까 뭐냐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은 법치주의도 했고 행정소송 제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국가가 정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소송할 수 있고 나머지는 즉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나머지 사항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는 성질로 봤을 때는 분명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작용인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공법적 작용이고 공법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공법적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 공법 효과가 위법하게 발생했을 때는 그 내용을 취소를 하거나 또는 무효로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주면 좋겠는데 구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성질의 행정작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에 와서는요 현대에 와서는 강학상의 개념과 소송법상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강학성의 개념은 마치 학자들이 해서 상상의 산물로 보는 건 사실이지만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학자들조차도 원래 재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을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작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독일의 경우는 그 당시에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부분이 관할했고요. 근대 초기에는 행정부분이 관할하고 민사소송은 사법부분이 관할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처음에는 근대에는 프랑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줬는데 그래서 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행정소송이 가능한 작용을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냐면 강학상, 즉 성질로 봤을 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작용이 어떤 걸까 했는데 독일의 근대에는 권력적이면 국부행위, 비권력적이면 사법행위로 봐가지고 국고행위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강학성의 행정위는 바로 뭐냐? 여러 학설도 있습니다. 뭐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최협의설,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와서는 뭐냐면 최협의설인데 최협의설의 개념은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한 번 정도는 봐두면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뿌리를 알아두는 게 그 자체를 묻는 문제는 좀 적게 나오더라도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행정 주체가 법 아래서 이런 법의 구속을 받으며 계속적, 구체적 또는 뭐 통일적으로 이러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그 다음에 권력적 공법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라고 하는데 단독행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이런 말 쓰거든요. 이렇게 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 주체가 해야 되고 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벌구속 받아야 되고 계속적 구체가 되고 법 집행을 행한 작용이 되고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이다. 물론 이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최협의설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법 집행을 행하는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뭐 행정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행정작용 중에서 어떤 성질?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즉 권력적 공법행위인데 단독행위 왜 뺍니까 이거야?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권력적 공법행위다 이렇게 되는데 단독행위란 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안 중요하지만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끔 나올 뿐입니다. 한문을 갔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 학문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용어 설명, 단독행위에 대한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법률행위는요, 그 효과의 발생을 원해서 법률행위를 한 거지만은 그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은 성립을 해야 되고요. 즉 성립 요건이라고 그러고 효력이 발생되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넓게 봐서 행정행위, 공법행위는 사법행위는 간에 이러한 법률행위죠. 이러한 법률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일단 성립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효력의 발생. 성립과 이러한 효력의 이러한 발생이라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인데 이러한 법률행위의 성립에 말이죠. 이러한 성립에 행정 주체는 당연히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숨어 있는 말은 행정 주체는 당연히 자기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 자기가 어떤 법적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그거 외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성립에 상대방, 주로 국민이겠죠. 이러한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러한 상대방이라는 의사표시, 뭐 예를 들면 성낙이라든지 출원 이런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립에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예 성립을 안 한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 이것들이고 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성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혼자 성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즉 성립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하는 의사표시를 그거를 쌍방적 행위라고 그래요. 쌍방적 행위인데요. 이 쌍방적 행위는 뭐냐? 모든 계약입니다. 계약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적어도 두 개의 당사자 이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있잖아요. 신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조차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는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완전히 자족한 왜 신이 왜 굳이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시원찮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천지를 왜 창조했나? 자기 혼자서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고 신이니까 만족하겠지. 근데 왜 창조했나? 답은 뭐냐? 외로웠어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하는 얘기는요. 키엘케고르가 하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덴마크의 그 키엘케고르인데 유명한 말을 하죠. 그건 뭐냐면 창조 인간을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게 뭐냐면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심심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거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회에서 일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신으로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마치 신이 막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인간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사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요 두 개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구약. 구약이란 말은요 약자가 어떤 약자냐면 생략한다 약자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한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됐어요. 그래서 구약학을 공부하게 되면 계약 사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계약하고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계약은 느낌이 달라요. 걔들은 계약이라 할 때는 그거는 신성하다는 의미를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물론 서양이나 우리나 약속 잘 안 지키고 계약 파기된 거 많으니까 법원이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거지만 그냥 그 관념 자체는 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약은요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결혼 혼자 못합니다. 오다쿠들은 뭐 이상한 거라 뭐 하나 인형에다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 계약 똑같은데 그런 것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든 사업상 계약이든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예 이거는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 단독행위라고 표현해요. 물론 단독행위란 말 대신에 학자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다, 직권행위다, 일방적 행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다른 데서는 우리가 행정행위 공부할 때 명령적 행정행위를 보고 줄여서 명령적 행위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쌍방적 행위하고 쌍방적 행정행위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효하지 않는 건 뭐냐? 행정행위입니다. 왜 행정이냐면 행정은 권력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왜 평상시에는 단독행위 빼버리냐면 그 단독행위라는 성질 자체도 즉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도 성립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권력적 성질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필요한 것은 권력적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효력의 발생인데 그럼 이런 효력의 발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효력의 발생에 나오는데 중요해야 될 거는 그럼 효력의 발생, 계약도 마찬가지죠. 계약도 효력의 발생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행정행위는 단독행위니까 성립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지만 행정행위 중에서 나오죠.
중에서 효력의 발생에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이때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주로 사인의 의사표시니까 출원이다, 동이다, 뭐 신청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이 나오겠죠. 신청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립은 혼자서, 즉 혼자 국가의 행정주의 의사표시만 성립하지만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행정을 뭐라고 하냐? 쌍방적. 비슷하죠?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적 행위는 뭐냐? 단독행위고요. 그죠? 그러나 쌍방적 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걸 얘기하죠. 쌍방적 행위는 어떤 거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거, 상대방이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서양의 중요한 법 개념들은 기독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동양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는 게 미덕이지만은,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뭐냐? 수익적,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행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익적 행정에는요, 원칙적으로 뭐냐? 상대방의 신청 또는 출원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요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효력의 발생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조세부과처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납세 동의 안 해주겠죠. 그런 행위를 우리가 뭐냐? 일방적, 아까 말씀드렸죠. 직권적, 다 좋습니다. 일방적 행정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일방적 행위는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있죠. 조세부과처분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침해적 행정 행위의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도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쌍방적 행위하고 쌍방적 행정이 또는요 성립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일단 이 개념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개념, 이 꼭지에서는 중요한 게 단독행위, 이 말이 중요하고요. 단독행위 반대말은 쌍방적 행위다. 쌍방적 행위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는 행정에는 다 뭐냐? 단독행위인데, 그런 단독행위 중에는 효력의 발생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독립된 행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정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적인 공포입니다. 즉 법률 행위에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권력적인 공법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행정이 되겠죠. 근데 소송법상의 처분 기준하는데, 이 소송법 할 때 이 소송법이란 말을 쓸 때 실무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실은 실무상의 개념이 헷갈리게 혼용되게 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하는 권력적인 공법행위에 해당되는 현실의 실무의 행정 적용에는 어떤 거 있느냐? 허가, 인가, 특허, 하명, 조세부과처분 등등 있는데 이걸 총칭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실무상에서죠.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이런 것들을 실무상 총칭하는 말을 뭐라고 쓸까? 이것들이죠. 마치 우리가 말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밥, 그 다음에 고기, 예를 들면은 제육볶음 이런 등등을 모아서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할 때 그거를 처분이라고도 한다. 근데 그 처분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뭐냐? 행정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행정할 때는 주로 강학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봤을 때 그 앞에다가 소송법상의 또는 판례상의라고 할 때는 그거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말을 바꿔가지고 다음 중 강학상의 처분에 나갈 때는 이 행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굳이 만약에 소송법상의 또는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용으로서 행정행위라고 표현할 때는 그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의미가 서로 교차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처분이 있는데, 자, 이 처분의 개념은 우리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 등에서 처분의 개념을 정해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체적, 이런 실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개념 정의 자체가 이러한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이 법 집행이라는 말 아주 중요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개념 다음에 법 집행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다음에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
이라는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적용 이런 예매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까 전에처럼 권력적 단독행위 공포행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은 신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언제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뭐 예를 들면 얼마의 범칙금을 물리겠다 또는 벌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모든 현실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어기지 않는 거잖아요. 언제나 부과되지는 않는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2013년 4월 13일 내거리에서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교통사고를 내게 됐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법 집행으로서 납니다. 아주 중요하죠. 공권력 행사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는 행정 헌법 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가 납니다. 공권력 행사를 말하는 영어는 뭐냐면 권력적인 작용을 뜻입니다. 이건요, 이러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집행이란 말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법적인 효과를 구체화한다는 뜻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가 어떤 작용을 해서 국민의 권리라든지 의무를 이러한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법 집행이라는 말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구체화시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너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할 때 건물 철거에 대해서 행정처가 사인에게 건물 철거로 하명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은 건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의무는 막연한 의무가 아니고 특정한 땅에 대해서 특정한 날짜까지 특정한 상태에 있도록 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즉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법률행위가 법집행의 대표적인 것이겠지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해가지고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는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죠.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서 때려 부셔버립니다. 즉 현실화시키는 것을 구체화라고 합니다. 때려 부셔버리죠. 그거는 사실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에 있어서 무가 건물을 철거하러 간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무가 건물이 그 자리에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실제적인 또는 현실적인 또는 물리적인 또는 사실상의 상태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행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권력적인 법률행위하고 권력적인 사실행위가 답이 되겠죠. 근데 권력적인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죠. 공법행위는요. 공법행위 또는 법률행위는 권력적인 것도 있고 비권력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권력적인 법률행위는 공법행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적인 법률행위는 결과적으로 뭐냐? 행정 행위를 얘기하고요. 권력적인 사실행위는 뭐냐면 행정 강제를 얘기해요. 즉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권력에서 결과적으로 뭐냐? 권력적인데 권력적인 법률행위 이제 권력적 공포행위하고 왜냐하면 권력적인 것은 다 공포행위니까 권력적인 사실행위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행정작용 중에서 권력적인 공포행위는 물론이고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도리어 말이죠. 과거에는 열기주의 시대 때는 행정수행의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학자들이 그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성질의 작용도 행정수행 대상에 대여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한 게 강화성 행정인데 문제는 지금 와서는 도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소송법상의 처분의 개념이 강화성 행정 개념보다 더 넓어졌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권력적 공포행위 외에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 권력적인 왜 권력적이 중요하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의사를 지배하게 되니까 지배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력적인 이러한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비권력적 작용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강화성 행위는 권력적 공포에 한정되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 빠지고 비권력적인 작용은 다 빠집니다. 즉 비권력적인 공법행위든 비권력적 사업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다 빠지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하고 다르다는 거죠. 공법상 계약은 행정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소송법상의 처분의 경우는 권력적 사실행위 되지만은 비권력적 작용은 되지 않는다. 자, 이러니까 특이한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극단적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이 바로 뭐냐면 일본 사람이 만든 형식적 행정 행위사라는 극단적인 소설이 있는데 극단적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 어이가 없다. 왜냐하면 뭐 옛날에 반사적 이의라고 했던 것도 요즘 와서는 또 권리라고 그러대. 말을 바꾸는 거야. 왜 그러지? 뭐 얘기하면 꼭 국민의 권리 구조를 가급적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확대했다는 거야. 뭐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사실행위에 나가서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거고 법적 효과가 없는 건데 어떻게 소송은 법적 효과를 다투는 소송인데 취소라는 것도 법적 효과를 취소한다는 얘기고 무효라는 것도 법적 효과를 무효한다는 건데 어떻게 취소과 무효동 확인 소송의 대상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따지는 학자들이 적어요. 왜 적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조의 확대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게 임마가 하는 얘기는 뭐냐? 뭐 옛날에는요 권리를 안 받던 거, 또 옛날에는 반사 이유로 받던 것들을 요새 와서 권리로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법률이든 사실행위든 지금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국가가 일체 강제를 가하지 않고 일정한 법적 효과도 발생되지 않는 그런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인 행정 지도에 대한 구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행정 절차부에서는 따로 행정 지도에 대한 장을 따로 줄 정도로 됐습니다. 비권력제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형식적 행정에서는요 권력적이든 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비권력적이든 있잖아요. 무조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나오면 괜찮은데 왜 이게 통설이 아니었을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점은 비권력적 작용도 행정소송에 대상이 된다. 비권력적 작용은요 행정처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줄 수가 없어요. 우월적인 지위를 줄 수 없으니까 공격도 없겠죠. 공격이 없으니까 취소도 할 수 없어요. 취소한다는 자체가 뭐냐?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건데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취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의 대표님이 바로 취소인데 안 어울리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은 이런 우월적인 이런 지위가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런 취소소송 같은 것도 안 된다. 취소송이야말로 행정소송의 핵심이고 중심을 이루는 개념인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때 자 우리가 강학성 행정이하고 소송법상 행정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원적 개념이다. 즉 강학상의 개념은 따로 가고 소송법상의 개념이 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원적 개념이고 이원적 요소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원적 개념이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소송법상의 개념하고 실정법상 강학상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권리 구조라는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였는데 뭐 짧지만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집행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